이 단어 생명과학의 특성하고 탐구 방법 봅시다. 이번 단어는 약간 좀 쉬어가는 단어이기는 한데요. 뒤에 실험의 변인 통제 같은 부분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많이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자, 생명과학의 특성은 생명과학은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이기도 하죠. 그래서 생물의 특성과 생명 현상을 탐구해서 생명의 본질을 밝히고, 그러니까 생명이 어떻게 탄생을 하는지, 그 다음에 생명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이를 질병 치료나 환경 문제 해결 등 인류의 생존, 복지에 응용하는 종합적 학문이 생명과학이에요. 생명학과, 생물학과, 미생물학과, 분자생물학과, 생명공학과, 유전공학과 해서 등등 아주 다양하죠. 그래서 생명과학의 연구 대상은 생물의 구성 물질, 뭘로 되어 있는지, 유기화학이 보통 대부분이죠. 생태계에 이르기까지 생명 현상하고 관련된 모든 단계가 다 생명과학의 연구 대상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분자 수준에서, 그 다음에는 세포 수준, 그 다음에는 조직, 기관, 그 다음에는 개체, 개체가 모인 개체군, 그 다음에 여러 종이 모인 군집, 그리고 이 여러 종과 환경의 영향까지 같이 아우르는 생태계까지가 전부 다 생명과학의 연구 대상이고, 우리는 이 교재 안에서 이 내용을 다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생명과학의 분야는 세포, 가장 기본 단위 수준의 세포, 그 다음에는 생리학, 그러니까 생리학은, 병리학은 병이 일어나는 원리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요. 생리학은 생물의 기능이 나타내는 과정, 변이나 원인을 분석을 해줍니다. 인간의 어떤 기능이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생리작용을 조절을 한다라고 하는 항상성 조절, 땀이 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든 생명체의 활동 등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을 해주고, 유전학은 생물의 유전 현상, 그죠? 유전자와 DNA 같은 유전 현상과 형질이 발현되는 원리, 그러니까 단백질 합성의 원리를 배우는 거죠, 결국은. 그죠? 유전자에 의해서 이 단백질 합성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게 바로 유전학. 그 다음에 분류학은 이제 여러 종으로 분류해 주는 거죠. 분류 체계를 세우고 나서 생물의 계통을 밝혀서 동물계, 식물계, 동물계 안에는 극피동물, 척삭동물 이렇게 나눠주는 거. 그 다음에 생태학은 생물권에 살고 있는 생물 상호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생물과 환경의 관계, 그리고 나머지는 발생학도 있고, 분자 수준에서 연구하는 분자 생물학 등등 아주 다양한 분야가 있고, 요새는 생명정보학, AI하고 합쳐지고 해서 통계학까지 합쳐져서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자, 그러면 생명과학은 다른 학문 분야와 연계가 돼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화학, 당연히 화학, 왜 그러냐면 분자 수준에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화학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물리학의 원리도 생명공학 안에 들어가요. 왜냐면은 전도의 원리에서 신경에서 자극이 이동하는 원리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초음파를 이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파동의 경우도 배워야 되기 때문에 물리학, 달아들여서 생화학, 분자생물학, 생물 물리학, 힘이 어떻게 누가 빨리게 달리고 더 큰 힘을 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물리학으로 배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양한 학문 분야와 통합을 해서 생명과학이 컴퓨터과학, 정보기술, 통계, 지리, 법학 같은 다른 학문에 영향하고 연관돼서 생명공학, 생물정보학, 생물통계학, 지리학, 법의학은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죠. 국어. 그렇죠? 그래서 생물의 사후 나타나는 현상들을 연구하는 그런, 보통은 해부학 교실안에 법의학과가 같이 들어있어요. 다양한 통합 학문 분야가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은, 이거는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과학을 탐구하는 방법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귀납적 탐구, 또는 다른 말로 귀납적 추리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자, 이거는 보통은 관찰을 통해서 얻어진 자료를 수집하고, 이 수집한 자료를 종합해서 그 안에서 공통된 규칙성을 찾아내서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을 도출해요. 그러니까 귀납적 탐구 방법 같은 경우에는 실험을 하기가 어려운 주제예요.
너무 공간적, 시간적 제약이 많은 이런, 그리고 실험을 할 수 없는 그런 관찰 사실들 같은 경우, 그런 주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관찰을 통해서 그 안에서 일반화를 해내는 방법이 귀납적 추리예요. 그래서 관찰하고 주제 설정해서 관찰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는 수행한 다음에 관찰 결과를 해석을 해서 이 규칙성 발견하고 결론을 도출해줘요. 그러니까 공통성을 여기서 발견을 해주는 건데, 보면은 가젤 영양, 사슴처럼 생긴 애들이죠. 가젤 영양이 엉덩이를 치켜뜨는 뜀뛰기 행동을 하는 것을 관찰했대요. 그래서 가젤 영양이 엉덩이를 치켜뜨는 뜀뛰기 행동이 이제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는지를 관찰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가젤 영양이 서식하는 장소 근처에 눈에 띄지 않고 숨어서 관찰을 했더니 포식자, 사자나 하이에나 같은 포식자가 접근에 대한 동물의 반응과 그리고 관련된 자료를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만 치타나 사자처럼 포식자가 주변에 나타날 때마다 엉덩이를 치켜트는 뜀뛰기 행동을 해서 주변 무리한테 알리는 거다. 즉 일종의 언어적 소통 같은 게 바로 이런 행동이다 라고 하는 거를 결론을 도출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한 사례를 본 게 아니라 여러 사례를 보면서 바로 공통성을 도출을 해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귀납적 방법을 이용한 과학적 발견은 세포설. 여러 과학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현미경으로 생물 표본을 관찰해서 얻은 결과를 종합해서 결국에는 모든 세포들이 엄청나게 많은 누적 관찰 데이터를 통해서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결론을 했죠. 그러니까 생물이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건 실험을 할 수가 없으니까 생물들이 다 세포를 가지고 있는지를 무수히 많은 생물들을 관찰해 보면은 저런 결론을 도달할 수가 있을 거고, 다인의 진화설 또한 갈라파고스 군도를 비롯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그래서 여러 종들이 어떻게 분할을 해 왔는가를 통해서 자연 선택설을 제안을 했죠. 그쵸? 그 다음에 DNA의 구조를 발견을 하게 된 것도 화학적 성분, 염기의 비율, X선 회절 사진 등 여러 과학자들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관찰 결과를 종합해서 그리고 직관적인 상상력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DNA 구조를 발견하게 됐어요. 예전에 이제 방향족 화합물 중에 벤젠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도저히 모르겠다가 이 화학자가 꿈에서 어떤 모양이 떠올라가지고 뱀이 꼬리를 물고 뱅뱅뱅뱅 도는 그런 꿈을 꿨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벤젠의 구조를 이렇게도 생겼겠구나 하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알아낸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 약간 믿거나 말거나 좀 알 수가 없으니까. 자, 그다음에 연역적 탐구 방법. 실제로 이게 실험을 통한 결론을 내는 거라서 이게 좀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돼요. 자연현상을 관찰하면서 생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의문이 생겨야 돼요. 이게 이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는 이제 관찰하는 거고 이거는 실험을 하는 거예요. 가설을 세우고, 가설이라고 하는 거는 임시적 결과예요. 그러니까 잠정적인 결론, 잠정적 결론인데 이게 맞을 필요는 없어요. 이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가 이럴 것이다 라고 내려놓는 결론인데 이게 틀리면 그냥 다시 실험을 하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가설이 실험 목적에는 부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를 통해 검증하는 탐구 방법이에요. 그래서 관찰 및 문제 인식, 왜 그런가? 그래서 가설을 설정을 해주고 실험 목적에 맞게 탐구 설계 및 수행 과정, 여기가 실제로 제일 중요해요. 연역적 탐구에서. 다음에 탐구 결과 정리라고 해석을 했더니만 가설이 틀리면 가설을 다시 수정한 후에 다시 수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설이 맞으면 결론을 도출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관찰 및 문제의식, 자연현상을 관찰해서 왜 그럴까? 그 다음에는 가설을 세우는데 선생님이 잠정적 결론이어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설은 예측은 할 수 있고 이걸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올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신에 뭐에는 부합해야 된다? 실험 목적에는 부합을 해줘야 돼요. 얼토당토하는 가설을 세워놓고 실험을 그걸로 증명을 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탐구 설계 및 수행. 요 과정이 실제로 제일 중요한데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을 하는데 이때는 뭘 해줘야 되냐면 대조 실험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실험을 하는 목적에 따라서 뭔가를 계속 바꿔줄 거 아니에요. 어떤 요인을. 예, 이거랑 바꿔주지 않은 거랑 비교를 해서 이거를 바꿨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험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조군을 설정을 해서 실험해주는 군하고 비교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실험군은 뭐가 있어요? 실험 조건을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는 집단. 이건 뭐가 있는 거냐면 뒤에서 설명을 할 조작 변인이 있는 거가 실험군이고요. 대조군은 실험군하고 이 조작 변인을 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비교해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실험 조건에 변화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변인이 아예 없습니다. 대신에 실험군과 대조군은 이 하나의 실험을 위해서 바꿔 조작해주는 요 하나의 변인 말고 나머지는 다 동일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실험에 신뢰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변인이라고 하는 거는 변하는 요인이거든요. 실험에 관계되는 모든 요인으로 자, 독립변인이라는 거랑 종속변인이 있어요. 종속변인은 독립변인에 따라 나오는 결과예요. 결과. 즉 독립변인은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인이 바로 독립변인이고 독립변인에 따라서 종속변인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작변인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변화시켜주는 변인이 조작변인. 이 조작변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떻게 해줘야 돼요? 실험에서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변인. 그래서 통제변인만 있는 애가 바로 뭐예요? 대조군. 그 다음에 조작변인이 있으면 실험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속변인은 독립변인에 따라 변화하는 요인으로 실험의 결과가 종속변인이고 이 변인 통제를 대단히 잘해줘야 돼요. 실제로는 실험에서. 조작변인을 제외한 다른 모든 독립변인은 다 통제를 시켜서 완벽하게 동일한 조건으로 해서 다른 요인이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탐구 실험 결과 정리 해석을 해서 가설이 맞는지 검증을 해주고 가설이 타당하다고 검증이 되면 결론을 도출을 해줘요. 그래서 연역적 탐구 방법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페니실린, 플레이밍이 페니실린을 발견을 한 거와 파스테르가 탄저병 백신을 개발을 해준 건데, 그러니까 처음에 플레이밍은 세균을 배양하던 접시에 푸른 곰팡이가 핀 부분의 주변에는 이게 깜빡하고 배지를 뚜껑을 안 닫고 갔대요. 휴가를 가면서. 그래서 푸른 곰팡이가 핀 주변에 세균이 증식하지 못하는 것을 관찰하고 왜 그럴까? 이게 문제인식 과정이고, 파스테르는 오래 방치한 닭콜레라균을 접종한 닭이 닭콜레라를 가볍게 앓고 회복하는 것을 관찰하고 양의 탄저병도,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뭐야? 백신이죠, 백신. 백신처럼 양의 탄저병도 똑같은 방식으로 백신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졌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푸른 곰팡이가 세균의 증식을 억제한다 라고 생각을 했고, 탄저병 백신도 양의 탄저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뭐처럼? 닭 콜레라처럼, 그 콜레라 백신처럼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밍은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해서, 이건 통제변인이죠. 세균을 배양한 접시를 두 집단으로 나눠서 하나는 푸른 곰팡이를 접종을 해주고 하나는 안 해놨어요. 그랬더니만 실험군은 푸른 곰팡이를 접종한 애가 실험군, 이 얘가 없는, 조작변인이 없는 애가 대조군. 그래서 조작변인은 푸른 곰팡이를 접종했느냐 안 했느냐, 그 다음에 통제변인은 나머지 동일한 다 조건이죠. 이 안에 들어있는 세균의 양, 세균의 종류, 그 다음에 배양 환경도 다 똑같아야 되고, 이 파스테르는 건강한 양을 두 집단으로 나눠서 한 집단에는 탄저병 백신을 주사를 하고 하나는 탄저병 백신을 주사하지 않은 후에 둘 다 탄저병을 실제로 주사를 해봤으면은, 여기서 실험군은 뭐예요? 탄저병 백신을 주사한 애들, 대조군은 탄저병 백신 안 주사한 애들, 조작변이는 탄저병 백신, 종속변이는 실제로 뭐예요? 탄저균을 주입했었을 때 탄저병이 발생을 하느냐 안 하느냐,
통제 변이는 나머지는 다 똑같아야죠. 양이 뭐 새끼 양이나 하나는 어미 양, 큰 양, 늙은 양 하면 안 되고, 양들의 크기나 연령도 비슷해야 되고, 그렇죠? 주사를 놓는 시간, 그다음에 백신을 접종하는 백신의 양, 즉 다른 대부분의 조건은 전부 다 동일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푸른 곰팡이를 접종한 접시에는 세균이 증식을 못했지만 푸른 곰팡이를 접종하지 않은 접시에서는 세균이 증식을 했다. 얘도 탄저균 백신을 주사한 애들은 모두 건강했고, 백신을 주사하지 않는 양들은 죽거나 죽어가고 있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푸른 곰팡이가 항생물질, 세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탄저병 백신도 닭 콜레라균 백신처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어내게 된 거죠. 이런 합리적이고 정확한 실험을 통해야 실험 결과가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자, 그럼 개념 확인 문제 한번 봅시다. 자, 1번은 OXX예요. 다른 학문 분야하고 아주 연결이 많이 되는 학문이고, 생물과 환경의 상호작용은 당연히 생명과학의 연구 대상이죠. 생태학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2번. 생명과학의 연구 대상으로 오른 것은 세포를 구성하는 분자에 당연히 되죠. 그 다음에 같은 종의 개체들의 집단이 개체군도 당연히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은 지역의 여러 개체군이 상호작용을 하는 군집, 그리고 기관, 전부 다 생명과학의 연구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자, 탐구 방법, 가는 뭐에 해당이 됩니까? 실험을 안 하죠. 탐구 설계 및 수행을 하는 나는 연역적 탐구 방법이고, 그 다음에 가 같은 경우에는 관찰의 결과로 알아내는 귀납적 탐구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귀납적 탐구 방법의 예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서 바로 세포설이죠. 플레밍의 페니실린이나 탄저균 백신 같은 경우에는 연역적 탐구 방법을 통해서 알아낸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연역적 탐구 과정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단계는 자연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생긴 의문에 대한 잠정적인 답을 결정하는 단계예요. 얘는 가설 설정이죠. 그래서 문제 인식 후에 어떤 가설을 세워서 어떤 실험을 할 거냐에 대한 잠정적 결론을 내리는 단계에 해당이 되고요. 6번은 X555X예요. 1번하고 5번이 X인데,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과정은 탐구 설계 과정이 아니죠. 이거는, 그죠? 의문을 제기하는 과정은 바로 뭐예요? 문제 인식 과정에 해당이 되고, 탐구 결과를 해석하여 가설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문제 인식 단계가 아니라 가설 설정 단계로 되돌아가서 다시 실험을 해주면 됩니다. 그죠? 자, 대표자료 분석에서 연역적 탐구 과정 한번 봅시다. 자, 페니실린을 발견한 플레밍의 탐구 과정에 대한 설명이고, 플레밍의 탐구 과정은 뭡니까? 실험을 통해서 알아냈기 때문에 연역적 탐구에 해당이 돼요. 다음에 여기서 탐구 과정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을 해주면, 맨 처음에 뭐예요? 문제 인식 과정이니까 나가 1번이죠. 문제 인식. 그 다음에는 가설을 설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가설을 설정을 하는 단계는 뭐예요? 2번이죠. 나죠. 얘가 2번.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탐구 설계를 하고 수행을 한 다음에 실험 결과를 도출해내고 결론을 내주면 되겠죠. 순서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은 빈출 선택지로 완벽 정리해서 답은 어떻게 되냐면, X5, XX5, 5예요. X5, XX5, 5. 나는 가설 설정 단계다. 여기서 나는 뭐예요? 나는 무엇일까라는 의문을 가졌다. 이거는 가설 설정이 아니라 문제 인식 과정에 해당이 되죠. 마에서 조작 변이는 세균의 증식 여부가 조작이 아니라 이건 결과죠. 종속 변이에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마에서 집단 A는 대조군이고 B가 실험군이 아니라 이거는 A 대조군하고 실험군이 바뀌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작변이 들어가 있는 게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실험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탐구 설계와 수행, 소와 효소의 녹말분해 작용을 알아보는 탐구래요. 자, 그래서 같은 양의 녹말 용액에 들어있는 시험관 1과 2의 표와 같은 물질을 첨가해서 반응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1은 증류수 37도, 기억 니은이래요. 근데 시험관 2에서만 녹말이 분해된 걸로 봐서는 여기에는 소와 효소, 그러니까 녹말을 분해하는 뭔가 소와 효소가 있어야 되겠고, 소와 효소 X를 집어넣고 얘는 온도는 통제 변이니까 똑같이 37도로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이 실험의 가설 X는 결국에는 뭡니까? 네, 소와 효소 X는 녹말을 분해한다 라고 가정을 해주면 되겠고, 시험관 1과 2는 각각 실험군과 대조군 중 어느 것에 해당이 되는가? 이거 아무것도 않는, 그러니까 증류수만 첨가한 게 바로 대조군. 그죠? 그 다음에 실제로 조작변이니 X를 넣어준 게 실험군. 이렇게 해당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55X55X5예요. 네. 55X 그 다음에 55X5입니다. 이 과정은 실험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귀납적 탐구가 아니라 연역적 탐구 방법에 해당이 돼야 되고, 녹말의 분해 여부는 독립변인이 아니라 실험 결과로 나오는 종속 변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두 개는 틀렸죠. 그죠? 자, 내신 만점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1번은 1번, 그죠? 뭐 간단한 거는 2번은 3번, 그 다음에 3번은 5번이고, 그 다음에 4번은 2번, 그 다음에 5번은 한번 같이 봅시다. 두 가지 탐구 방법 가와 나의 과정을 나타냈다. 지금 가 같은 경우에는 관찰을 통해서 알아내는 귀납적 탐구 방법에 해당이 되고, 나는 탐구 설계를 수행해서 알아내는 연역적 탐구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가는 연역적 탐구 아니고요. 나에는 대조 실험을 하는 과정이 포함이 되죠. 어찌됐든 실험을 통해서 결과치를 얻어내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나에서 탐구 결과 해석이 가설하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설만 다시 수정을 해주면 되니까 2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은 뭐예요? 이거는 지금 현미경으로 생물 표본을 관찰해서 얻은 결과를 종합적으로 가도 보면은 가재 영향의 띄엄띄기 행동 다 관찰을 통해서 알아낸 거죠. 따라서 귀납적 탐구 방법이 바로 둘의 공통된 탐구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에 7번. 다음은 세균 A가 우유를 상하게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실시한 탐구 과정이에요. 세균 A는 우유를 상하게 한다는 결론이죠. 이게 맨 마지막에 가야 될 거예요. 자, 세균 A를 넣은 우유는 상했고 B를 넣지 않은 우유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러면 얘는 탐구 실험에 대한 결과죠. 그러면은 맨 처음은 뭐예요? 문제 인식 과정이니까 왜 그럴까? 그럼 라죠. 그러면은 얘하고 얘는 답이 안 되고 얘가 1번. 그 다음에는 가설 설정을 해야 되니까 두 번째 얘가 2번. 그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뭐 해야 됩니까? 탐구 설계 및 수행을 해야 되니까 얘가 3번. 그 다음에는 얘가 실험 결과인 4번. 얘가 결론 도출 과정인 5번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순서가 라, 다, 그 다음에는 마, 나, 가에 해당이 되니까 5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8번은 파스테르의 탄저병 백신 개발 과정 중에 일부인데 쭉 나왔어요. 자, A, B로 나눠서 집단 A에만 탄저병 백신을 주사한 후에 집단 A, B 모두 탄저균을 주사를 하고 탄저병의 발생 여부를 관찰을 했대요. 집단 A는 뭐예요? 집단 A에만 탄저병 백신을 주사했으니까 실험군 B는 대조군에 해당이 돼야 되겠죠. 그쵸? 이건 맞고. 기억은 변인 통제도 똑같은, 그러니까 조작 변인을 뺀 나머지는 다 동일하게 실험을 해줘야 되니까 통제 변인에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조작 변이는 탄저병 발생의 여부가 아니라 종속 변이니 탄저병 발생의 여부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이 맞습니다. 자, 다음에 9번은 요거는 3번이 맞게 되고요. 자, 다음 10번. 소화효소 X가 녹말을 분해하는지를 알아보는 탐구인데요. 자, 같은 양의 녹말 용액이 들어있는 시험관 1과 2를 표와 같이 처리를 한대요. 기억, 니은을 했고, 온도는 통제 변인이었기 때문에 37도씨로 똑같이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관 2에서만 녹말이 분해됐으니까 여기는 효소 X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는 효소 X와 같은 양의 아무것도 넣지 않은 증류수를 넣어줘야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넣어줬기 때문에 얘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효소를 넣어줬으면 효소랑 같은 양의 증류수를 넣어주는 게 맞습니다. 즉, X와 같은 양의 증류수를 첨가를 해주는 게 바로 대조군을 만들어내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넣지 않으면 안 돼요. 뭔가를 넣어줬기 때문에. 따라서 기억은 증류수, 니은은 X와 증류수가 정확하게 똑같이 증류수가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그치? 여기도 들어가는 게 맞겠다. 그죠? X와 증류수, 그 다음에는 37도씨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번에 해당이 되네요. 그 다음에 11번. 다음은 어떤 과학자가 탐구한 과정인데 푸른 곰팡이 주변에는 세균이 증식하지 못한 것을 보고 왜 그럴까? 라고 했고 여기 푸른 곰팡이에서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을 만들 것이다 라고 가설을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푸른 곰팡이 이는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을 생성을 할 것이다, 만들 것이다. 자, 다에서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해서 세균을 배양한 20개의 배양 접시를 10개씩 집단 A와 B로 나눠서 A에게만 푸른 곰팡이를 접종을 했대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A는 뭐가 되는 겁니까? 실험군, 아무것도 접종하지 않은 B는 바로 대조군에 해당이 되겠죠. 이 탐구의 조작 변이는 결국 뭐예요? 여기서 푸른 곰팡이의 접종 여부가 바로 조작 변인에 해당이 되겠죠. 푸른 곰팡이의 접종 여부가 바로 조작 변인에 해당이 되고 종속 변이는 바로 뭡니까? 세균의 증식 여부죠. 세균의 증식 여부, 이게 바로 종속 변인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실력업 봅시다. 초식동물 종 A와 B의 종 P의 상호작용에 대한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인데요. P가 사는 지역에 A가 유입된 후에 P의 가시의 수가 많아진 것을 관찰을 하고 A가 P를 뜯어 먹으면 P의 가시의 수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시가 많아서 초식동물이 얘를 잘 뜯어 먹지 못하게 얘가 결국 계속해서 진화를 해간다 또는 적응을 해간다 라고 생각을 했고 같은 지역에 서식하는 P를 집단 기억하고 니은으로 나눈 후 기억에만 A의 접근을 차단해서 P를 뜯어먹지 못하도록 했대요.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P의 가시수는 1에서가 2에서보다 더 많았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많아졌다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은 포식자가 있었다라는 소리니까 1은 바로 초식동물이 A가 있는 조건이고 2는 A의 접근이 차단된 조건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A가 P를 뜯어 먹으면 P의 가시수가 많아진다. 그러니까 2는 뭐가 되겠어요? 차단을 해놓았으니까 따라서 기억이 맞죠. 조작 변이는 P의 가시의 수가 아니라 얘는 종속 변인이죠. 실험 결과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나에서 대조군과 실험군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왜? 하나는 차단을 했고 A의 접근을 하나는 차단을 하지 않았으니까 따라서 기억하고 디귿이 맞게 되겠고요. 다음에 2번. 다음은 옥수수와 곰팡이 기억을 이용한
탐구 과정의 일부이다. 생장이 빠른 옥수수 뿌리에 기역이 서식하는 것을 관찰을 했대요. 자, 그러면 기역이 옥수수 생장을 촉진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했고, 기역이 서식하는 옥수수 10개를 배양하면서 질량 변화를 측정을 했더니만 기역이 옥수수의 생장을 촉진하는 결론을 내렸다. 근데 뭐냐면 이게 있고 없고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뭐가 빠졌어요? 대조군이 없어요. 대조군. 그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즉 실험군이 있는데 대조군이 없는 문제점이 있는 거고, 이 탐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추가 실험은 결국에는 얘가 서식하는 옥수수 10개 채, 그 다음에는 이 곰팡이가 없는 10개 채, 이 두 개를 비교를 해줘야 되겠죠. 즉 얘네들을 배양을 하면서 질량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면은 대조군이 있어야 정확하게 조작 변인에 의한 결과가 연관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